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250만 가구 공급이 수도권 도심에 청년층 대상 2억 원에서 3억 원대 아파트 공급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청년들의 주택난을 우선 풀어보겠다는 건데요. 어떤 주택을 어느 곳에 공급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주택 집값이 안정이 될지 안 될지 세금을 어떻게 할지 정말 주택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좀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인수위에서 이 주택 공급 실행 TF 첫 회의를 했네요. 여기서 청년들에게 2, 3억 원대 집을 공급하겠다. 이게 어떤 집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건가요? 2, 3억 원대 주택?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청년 원가 주택하고요. 예. 역세권 첫 집이라는 그런 두 가지 그 테마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예. 네. 예, 이런 식의 두 가지의 컨셉으로 이제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의 또 성격은 약간 좀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분양가는 아마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위치라든가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따져볼까요? 네. 먼저 청년 원가 주택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청년 원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설 원가라든가 조성 원가 정도만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인근의 시세가 뭐 한 5억이다. 예. 그러면은 분양을 한 4억 정도, 80% 정도에 분양을 합니다. 근데 그 4억을 또 한꺼번에 내는 것도 아니고 네. 한 20% 정도만 이제 첫 입주 시에 내게 돼 있어요. 아, 입주자는 20%만 내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 이제 인근의 시세가 6억인데, 그러니까 뭐 5억인데 4억에 분양했다. 예. 그러면 이제 4억에 이제 한 20%만 내는 거니까 뭐 한 8천만 원 정도만 입주 시에 내고 네. 나머지 그 아직 내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는 30년 장기 모기지 형태로 분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저리로.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원가 주택이다 그러면 이 원가라는 게 뭘까? 아주 싸게 조성하는 그 가격대로 분양한다 그런 거예요? 원가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은 예. 토지에 대한 어떤 조성 원가가 있을 거냐요. 예. 매입비라든가 이제 토목공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형 건축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윤을 붙이지 않는 일반적인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형 건축비에다가 예. 최소한의 적정 이윤 정도를 하면 네. 인근의 시세보다는 상당히 많이 그 분양 원가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80%는 빚으로 싸게 빌리고 20%만 있으면 된다. 원가로 공급한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느 지역 정도 되면 한 3억 원대 뭐 서울은 좀 쉽지 않겠죠. 그래도 수도권 어느 정도쯤이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공급 대책으로 그러니까 그 파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지역들이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지역. 예, 네.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가 지금 현재 한 38만 가구, 38만 2천 가구, 한 4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3기 신도시의 위치가 또 예전에 있었던 1기라든가 2기 신도시보다는 훨씬 이제 서울에서 직주 근접성이 좀 뛰어난 지역이에요. 예. 뭐 고양 창릉 지구라든가 그다음에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뭐 부천 대장 예. 뭐 계양 그다음에 시흥 광명 그러니까 이런 데니까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공공택지지구에 예. 이러한 그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을 하면 어느 정도는 또 쾌적성도 있고 분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금액 부담도 네. 청년들한테는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임대가 아니라 분양주택인 거죠? 분양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어떤 뭐 시세 차익을 혹시 그냥 분양받은 청년들이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나요, 이건? 그러니까 이전에 그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있어요. 신혼 희망타운. 희망타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서 예, 사실 뭐 좀 헷갈리고요. 헷갈립니다. 또 사실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게 뭐가 뭐고 뭐가 똑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작년 12월에 그 과천 주암지구라고요. 예. 양재동 바로 옆이에요. 그거 굉장히 입지가 좋아요. 아주 좋은데요. 예, 네. 좋은데 대량 미분양 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신혼 희망타운으로 분양을 했는데 이 실제 만약에 내가 이제 싸게 분양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점해 제한 기간이 끝나면은 이걸 내가 점점 싸게 분양을 받았지만 나중에 팔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파는데 예.
그거를 팔 때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정부하고 반반씩 나눠 먹어야 돼요. 아 반이나 정부가 가져간다. 예, 그러니까 반을 가져가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고 다 포기해 버렸군요. 그렇기도 하고 또 가장 미스매치된 게 예, 너무 그 평수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원래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청년 그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통 전용 60제곱미터, 그러니까 네. 한 뭐 환산으로 하면 약 평형대로 하면 18평, 그러니까 한 뭐 18평. 20평대 이하인데 예. 그 과천 조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40몇 제곱미터 이 정도예요. 그러면 한 12~13평 뭐 이런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청년들을 너무 우습게 봤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실기했다라고 보는데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이제 소득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지 않고 그러니까 적립된 어떤 그런 자금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인구라든가 이제 가구당 이제 세대원의 수는 줄어도 공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좀 어느 정도 다듬어 보지 못했나, 그러니까 보듬어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천년 원가 주택 같은 경우는 3대 7입니다. 3대 7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나오는 어떤 양도 수익이라든가 차익이 있으면 예. 그 분양을 받으신 분이 70%를 가져가고 시세 차익의 70%를 청년들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네. 그러면 7천만 원을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가고 예. 나머지 30%인 3천만 원만 공공이 회수한다. 지난번 50%보다 네. 훨씬 유리해졌으니까 좀 낫다 그런 얘기인데 이 조건만 본다면 교수님 설명대로 위치만 괜찮으면 이게 로또 주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뭐 아직 조성 원가로 하면 아주 뭐 4억 한 20평 조금 넘는 거 해봐도 한 3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 정도면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팔 때 예. 그게 뭐 한 7억 8억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여튼, 나중에 네. 전매 제한 기간 네. 끝나면은 인플레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에 대해서 만약에 한 4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다. 네. 그러면 이제 2억 8천 정도의 양도 차익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이제 공공에서 한 1억 2천 정도 예. 가져가는 거죠. 네, 청년 원가주택 청년들 좀 노려볼 만한데 그런데 그런 주택 원래 그분 윤석열 당선인은 이 청년 원가주택을 몇 채 공급할 계획이에요 지금? 원래는 이제 청년 원가 주택에 대해서는 네. 한 30만 가구, 5년 동안 30만. 30만 가구. 그렇게 지을 만한 땅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상기 신도시 물량 정도가 네. 40만 가구에다가 또 공공택지 지구들이 좀 일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네. 좀 끌어다니고 하면 30만 가구 정도의 물량은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튼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청년 원가주택.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역세권 첫집 주택은 또 뭡니까? 역세권 첫집. 그러니까 청년 원가 주택은 약간 이제 신도시 같은 개념으로 새로 만드는 어떤 그런 타운에다가 만드는 그런 주택이고요. 예.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같은 역세권 경우에는 첫집. 뭐 역 근처, 역 근처. 아예 역 근처. 예.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시내죠. 네. 구도심에. 그러니까 뭐 교통도 편리하고 기존에 있는 어떤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네. 그런 지역에 네. 그런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보통 그 민간에서 추진을 하잖아요. 조합원들이 결성이 돼서.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용적률을 원래는 한 300% 주던 거를 예. 500%를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200%의 정도를 네. 더 집을 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런 역세권 첫집 청년 주택들의 어떤 부분을 예. 어느 정도 환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짓게 만든다 이거죠. 예. 인센티브, 용적률 인상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걸 지어라. 이렇게. 예. 예전에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전 시장 시절에 예. 그 역세권 시프트 주택이라고 있었는데 예. 그거하고 개념이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이 역세권 첫집 같은 경우에 위치는 좀 다르겠으나 예전에 MB 시절에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금도 서초 강남가 쪽에 가면은 이 네. 보금자리 주택 지구에 이런 비슷한 친구들이 보금자리 있습니다. 주택.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이름만 다르게 계속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요 역세권 첫집 주택은 뭐 땅은 공공이 정부가 갖고 있고 건물만 임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다면서요? 우리 뭐 싱가포르, 예. 홍콩, 중국 예. 이런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은 분양을 할 때 예. 땅은 그대로 계속 이제 정부라든가 공공이 가지고 있고 건물만 분양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더 심도 있게 하고 예. 확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 예.
이 모든 집값의 그 상승의 가장 그 원흉은 예. 토지 가격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집하고 예. 또 강남이 아닌 어떤 비강남 지역 또는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건설하는 건축비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어떤 집은 3억이고 어떤 집은 30억, 40억이다. 그것은 땅값에서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분양할 때 예.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료를 좀 내고 임대료 내고. 어차피 대출 받아서 월세를 내는 어떤 것도 있으니 예. 그러니까 건물만 분양을 한 2, 3억에 분양 받아서 좋은 지역에 이런 어떤 역세권 첫 집으로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이나 신혼 부부들이 살면 뭐 이동하거나 직장 생활하기에도 되게 편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네.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게 굉장히 실제로도 MB 시절에도 했을 때도 예.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토지 임대부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여튼 땅은 소유가 안 되고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소유를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역세권 첫집이다. 그러니까 역세권해야 되고 생애 처음 사는 사람들에 해당할 텐데 역세권에 그렇게 지을 만한 공간이 과연 또 있겠느냐? 요것도 뭐 20만 호 공급 계획입니까? 30만. 20만 호. 그럴 게 땅이 있겠느냐? 뭐 어디다 짓습니까? 역세권. 그러니까 보통 지금 역세권 이제 개념을 그러니까 역 중심점으로부터 한 반경 500m를 역세권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예.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 역세권 500m 안에 경계선에 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된 어떤 일부분이라도 예. 그런 지역들 중에 아직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중인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뭐 실제로는 이제 거기에다 만약에 이런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면은 예. 거기에 있는 그 비싼 땅을 매입을 국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만약에 1000세대를 짓는데 거기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한 500%까지 준다라고 하면은 1000세대에서 1300세대 뭐 이렇게 늘어난다 가정을 하면 네. 그럼 300세대 늘어난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 150세대는 이런 식으로 역세권 첫집 주택으로 하고 예. 나머지는 또 그 기존에 있던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그 메릿을 주면 네. 뭐 서로 이제 상생의 어떤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업계라든가 또 학계에서는 이 역세권에 대해서 청년 주택이라든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정말 오래전부터 정부의 건의도 많이 했었고 그래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뭐. 이게 주민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하나도 주지 않을 거냐 조금 줄 거냐에 대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그동안 이게 잘 실행이 안 됐었더랬습니다. 업계나 학계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만약에 이 역세권 첫집 주택 같은 경우를 지금 20만 가구가 아니라 좀 더 확대를 해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상기 신도시 안 지어도 됩니다. 삼기 신도를 안 지어도 될 만한 물량을 될 만한 만들 수가 물량을 있다? 확보할 수 있는데 예. 계속 그 집값이 오를 때마다 공급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린벨트 같은 데를 강제 수용해가지고 계속 그걸 훼손을 하면서 네. 환경을 해소하면서 또 더군다나 시내도 아니고 멀리에다가 짓는 것이 예.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비판들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지금 뭐 청년들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 청년들 뭐 출퇴근 편리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또 나름의 문화 시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주변 인프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냥 뭐 지하철역 근처에다만 대충 세운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역세권 첫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 단지 규모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단지 안에 그러니까 대단지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예. 아무래도 일자리를 또 요즘에 또 일자리 얻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또 실제로 일을 하는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요즘에 뭐 주말에 좀 밖으로 많이 나가서 네. 그 뭐 웰빙 하는 어떤 그런 레저를 즐길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생활을 하는 매일은 회사에서 가까운 게 훨씬 더 중요한 그 논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뭐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이것 말고도 다른 주택도 많이 좀 지금 정책이 좀 바뀔 그런 것들이 조금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인사에 구상 중인. 계속 인수위에서도 나오고 TF팀에서도 예. 나오는 것들 중에 크게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예,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일기 신도시가 지금 노후화돼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30년 됐으니까요. 예, 한 80만 네. 가구니까 5대 신도시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30년 다 돼가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고 또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걸림돌이 그동안 예.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좀 강화가 돼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세월은 지났는데 재건축이 되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인수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는 걸로 해서 그런 어떤 그 일기 신도시 재정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청년 주택 또는 기존에 있던 노후 주택을 좀 새 주택으로 바꾸는 그러한 플랜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인수위에서 구상 중인 청년 주택 또 말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얘기한 대로 꼭 실천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청년 주택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